자, 볼게요. 통일신라의 통치체제 보도록 합시다. 밖에 비가 엄청 오나 봐요. 바람도 많이 불고. 집에 어떻게 가지? 봅시다. 자, 중앙은 14부 체제 완비. 아까 나왔죠. 공장부와 예작부를 설치해서 14부 체제를 만들게 된다. 자, 그리고 이거 완성된 시기가 언제라고 했냐면 신문왕 때. 아까 나왔었죠. 했던 거. 자, 그 다음에 수상은 중대는 집사부 시중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왕의 측근이라고 했죠. 국정을 총괄하는 집사부와 집사부의 장관이 시중이라고 했고, 신라 하대로 넘어가면 다시 귀족이 세력이 세지니까 상대등이 수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 전 상대등, 그 다음에 신라 중대, 집사부 시중, 신라 하대, 다시 상대등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등을 17관등 그대로 유지. 자, 지방은 구조 오소경, 아까 다 했던 거죠. 구조 오소경, 신문왕 역시. 자, 전국을 구주로 개편을 하고 여기에 군주를 파견해요. 자, 이제 우리가 구주 오소경이라는 건 알았으니까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 할 거는 이거예요. 구주의 지방관은 군주. 똑같네. 그런데 군주의 명칭이 바뀌어요. 그래서 통일 이후에는 총관으로, 마지막엔 도독으로. 그래서 도독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구주에 파견한 지방관이 뭐라고요? 도독. 구주에 파견한 지방관은 도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구주에 파견한 지방관은 도독. 자, 그 다음에 오소경. 오소경은 뭐 이런 거죠.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뭐 북원경, 금강경 이런 도시들인데, 자,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고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자, 지방관의 명칭이 사신이에요. 사신. 지방관의 명칭이 사신. 자, 그래서 구주에는 도독을 파견하고 오소경에는 사신을 파견한다. 자, 그 다음에 감찰이라고 해서 지방관을 관리하기 위한 관청. 그러니까 감찰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비리를 뭐 이제 파헤치거나 막 이런 역할이죠. 지방관의 비리라든가 이런 거를 감시하는 역할. 자, 그래서 외사정이라고 하는 관직을 파견하고, 자, 그 다음에 지방의 호족들의 지방 세력의 자제들을 또는 그 지방관을, 그 호족을 서울에 데려다가 인질로 삼는 거예요. 그런 걸 상수리 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수리 제도가 나중에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기인 제도로 바뀌게 되거든요. 지방관을 좀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게 바로 상수리 제도. 자,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은 통일신라 시대는 향부곡. 이 향부곡에다가 고려시대로 가면 소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향부곡 소가 되는 거예요. 향소부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돼요? 14부 체제 신문왕, 구주 오소경 신문왕. 자, 그 다음에 구주는 도독, 오소경은 사신.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있지. 군사는 구서당, 십정.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군은 십정. 이거 다 설명했던 거죠, 앞에서. 자, 구서당이라는 건 고구려, 백제, 신라, 말갈, 보덕국인까지 다 섞은 거니까 민족융합. 그 다음에 지방군은 십정인데 8주에, 그러니까 1주에 1정을 설치하고 한 주에만 2개 설치한 거 기억나죠? 그래서 구서당, 십정, 통일신라의 군사조직. 자, 그리고 14부, 구조오소경, 구서당, 십정 다 어느 왕 때 정비한 거죠? 신문왕 때. 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중앙관제. 아까 우리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흥왕 때 병부 설치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이렇게 이제 기구들을 하나씩 설치하다가 마지막에 신문왕 때 공장부와 예작부 설치하면서 14부로 정비했고, 이 중에서 전체 국정을 총괄하는 건, 그러니까 어떤 부서 밑에 이렇게 다 나머지 부서들이 있었냐? 나 지금 찾고 있어. 집사부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집사부. 집사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구서당. 이거 알죠, 여러분? 황금서당, 백금서당, 녹금서당. 이거 따로따로 외울 필요 없다.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 하지만 구서당은 신문왕 때 만들었다는 거, 민족융합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발해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발해의 통치체제. 이거는 여러분 교재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표죠. 자, 142페이지에 일단 요거 볼게요. 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이 있고, 육부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발해의 삼성에서 요 가로 안에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가로 안에 체크되어 있는 거. 이거는 발해예요. 아니, 발해란다. 자,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발해의 관청의 명칭이 있고 가로 안에 있는 건 당이에요. 당의 관청의 명칭. 자, 아까 문왕 때 삼성육부 체제를 정비했다고 했어요. 당의 제도를 모방해서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 발해 제도의 특징은 당의 제도를 모방했지만 운영 방식은 독자적이에요. 독자적인 운영. 요게 이제 특징. 뒤에 나와요, 여러분. 여기 이제 표만 한번 보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좌사정, 우사정이라고 돼 있죠. 요 좌사정, 우사정이라고 하는 기구는 발해의 좀 독자적인 기구로서 좌사정이 충인의 세 개를, 우사정이 지의 신 세 개를, 그래서 세 개씩 관리하는 중간관청 같은 게 생겼는데 그게 바로 좌사정, 우사정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발해의 통치 조직 중에서 삼성육부 체제, 이건 당의 제도를 모방한 거라고 했고, 자, 여기 보시면 당 제도를 수용했으나 명칭과 운영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특징. 자, 삼성육부라는 체제는 당에서 빌려왔어요. 하지만 어떤 기구를 중시하느냐, 명칭은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 다 그냥 발해 맘대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운영이 독자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교재를 같이 보면서, 자, 여기다 써볼게요. 상서성, 문하성, 중서성. 이거 그냥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하려고 쓴 거예요. 여러분 안 외워도 돼요. 자, 보시면 원래는 당의 제도가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당에서 세 개의 삼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서는 중서성이에요. 그러니까 중서성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최고 관청은 중서성이어야 돼요. 그런데 발해에서는 중서성이 아니고 상서성에 해당하는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됐어요. 자,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 아, 정당성 중심이구나. 무슨 말이냐면 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구랑 발해가 중시했던 기구가 다르다. 이거 우리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해? 아, 독자적 운영이구나. 발해는 정당성을 제일 중시했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했고, 그러니까 정당성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 정사회의, 신라 화백회의처럼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귀족들의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 뭐 관청이라고 봐도 되고, 그게 바로 정당성. 그리고 정당성의 장관이 대내상이거든요. 대내상이 수상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상, 제일 높은 사람 누군데? 정당성 장관인 대내상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원적 체제라는 게 아까 좌사정, 우사정 있다고 했죠? 네, 좌사정, 우사정이 세 개씩 관리하잖아요. 그것도 독특해. 그래서 이원적 체제. 두 개로 나눠지니까 이원적 체제라고 그래요. 이것도 독특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기타는 중정대. 자, 우리가 지금 나라를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가야는 뺄게요. 5개 배웠어요. 앞으로 우리가 고려 배울 거고 조선 배울 거죠. 조선 전기 후기 또 따로 배울 거잖아요. 이런 우리나라 있었던 나라, 왕족 중에서 여러분이 어느 나라든 2개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관청은 몰라도 물론 다른 관청도 다 외워야 되죠. 하지만 일단 관리감찰기구, 그 다음에 교육기구. 요 기구는 어느 나라든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발해 학교 이름 뭐지? 주자관. 네, 교육기관. 발해 관리감찰기구 뭐지? 중정대. 그러면 통일신라는 학교 이름 뭐지? 학교 이름이 국학이었어요. 신문학 때 만든 국학이 학교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관리감찰기구 이름 뭐였지? 우리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로 다시 왔어? 이 중에 관리감찰기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사정부. 통일신라의 관리감찰기구 이름 뭐라고요? 사정부.
자, 그럼 이제 이게 우리는 통일신라, 왜냐면 그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안 나오니까 빼고 통일신라 발해에서 교육기관 이름하고 관리감찰기구 이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자, 이제 뒤로 다시 갑시다. 아이고. 어디로 가는 거지? 네, 지금 앞뒤가 헷갈려가지고. 됐다. 자, 우리가 통일신라와 발해 살펴봤죠? 고려, 앞으로 할 거죠? 조선, 할 거지? 그때마다 무조건 여러분이 최소한 어느 나라든 간에 관리감찰기구와 학교 이름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정도는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주자감 중정대 정당성 중심.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명칭이 독자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교재 다시 한번 보시면은 원래는 이호, 예병, 형, 공이죠. 당나라의 육부는. 그런데 충, 인, 의, 지, 예, 신이. 그러면 여러분 이 명칭만 보면은 뭐와 관련이 있냐? 유교, 유학.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을 받아들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명칭도 막 다 바꿨지. 그래서 독자적인 운영이구나.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명칭도 다 바꿨지, 중시하는 기구도 바꿨지, 그래서 독자적 운영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지방은 오경 15부 62주. 오경 15부 62주. 자, 그 다음에 15부에는 도독, 62주에는 자사를 파견했어요. 그리고 요 62주 밑에 현을 두고 현에는 현승을 파견했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도독, 자사, 현승 이렇게 파견했다. 오경에는 누구를 파견했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15부에는 도독, 62주에는 자사, 그 밑에는 현승을 파견했구나. 자, 그리고 막 이런 게 헷갈리면 여러분 오경 15부 62주 먼저 외우시면 돼요. 일단 발해는 오경 15부 62주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군사는 중앙군 10위. 지방군은 아마도 군대가 따로 있었을 걸로 그렇게 여겨지고 중앙군은 10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가 발해. 자, 발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방 우리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통일신라 수상은 집사부, 시중, 귀족회의는 화백회의, 여전히 화백회의. 자, 그 다음에 중앙은 14부, 지방은 구주 오소경이죠. 그 다음에 군사는 구서당 10정, 그 다음에 수상은 대내상, 정당성, 삼성육부, 오경 15부 62주, 10위. 다 그냥 정리 한번 해놓은 거예요.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정치를 마무리했어요. 원래 오늘의 목표는 문화까지 다 하는 거지만 택도 없어. 어쩔 수 없죠. 뭐. 자, 145페이지 고대의 경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경제사 들어가기 전에 경제사에서 뭐가 중요한지 먼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경제사 공부하실 때 물론 앞에 우리가 정치사 공부할 때는 왕이죠. 어느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요거 이제 중요하고, 대외관계라고 해서 전쟁 중요하잖아요. 뭐 삼국통일 전쟁 이런 것들. 전쟁은 항상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삼국통일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럼 경제사는 여기에서는 토지제도와 수취제도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요. 이거는 고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제도라는 건 뭐냐면 국가에서 공무원들한테 월급으로 토지를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노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실제 이 땅 너 가져, 너 해 이렇게 주진 않아요. 항상 토지를 나눠준다라고 우리끼리는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너 해 이거 아니고, 네가 공무원일 때는 여기서 세금을 걷어가. 하지만 네가 공무원 그만두면 반납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수조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토지제도라는 건 국가가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 이런 걸 토지제도라고 하고, 수치제도라고 하는 건 국가가 아니고 백성이
국가에게 세금 내는 거. 수치제도는 조세제도예요. 세금 걷어가는 거. 그리고 그 세금은 뭐 조세, 공납, 역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 걸 걷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농업, 산업이죠, 산업. 농업, 상업, 수공업, 무역 등등등. 그러면 이 산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1960년대 전까지 농업국가예요. 농업이 제일 중요하죠. 당연히. 그리고 농업에서 뭐가 중요해? 기술이 중요하죠. 농업기술. 어떻게 농사를 짓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어느 시대를 공부하든 토지제도, 수치제도, 농업기술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상업, 수공업, 화폐, 무역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고대잖아요. 고대는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정비되기 시작한 시기여서 이거랑 지금 제가 써놨잖아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토지제도 중요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딱 시험에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수치제도 중요해? 이것도 이제 정비되는 시기예요. 안 중요해. 별게 없거든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복잡하기만 하고 외울 건 없어요. 안 중요해. 그럼 농업 중요해? 농업 기술이랄 게 별로 없어. 요 시대에는. 그럼 뭐가 중요해? 그래도 중요한 게 있긴 하겠지?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삼국 말고 통일신라 시대에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토지 제도의 변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다 배웠어요. 여러분 아까 기억나죠? 노급, 관료전 기억나죠? 그리고 관료전을 폐지하고, 아니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줬는데 다시 노급이 부활되고, 이런 거 기억나요? 정전 지급 이런 거? 그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요거 이게 토지제도의 변화예요. 그래서 요거 살짝 살펴볼 거고, 사료를 볼 거예요. 사료만 요것만 보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민정문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고대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막 지금 여러분하고 막 다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내용만 많지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요 두 가지. 토지제도의 변화 하나, 통일신라 시대에,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민정문서라고 하는 문서가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여서 사실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요 두 개. 그럼 나머지 지금부터 할 거는 그냥 봐. 별로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냥 한번 쓱 보면 돼.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수치제도의 기준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간단하게 하긴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하지만 그냥 개념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수치체제. 수치체제는 세금 내는 제도라고 하는 거고, 이게 당나라의 제도를,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세금을 거의 이런 식으로 걷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그냥 기준일 뿐이고 실제 삼국시대는 이게 적용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정비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한번 쓱 볼게요. 자, 조세. 조세라는 건 이게 전세라고도 해요. 재산 정도에 따라 가호를 3등급으로 나누는데, 보통은 그냥 토지가 가장 큰 재산이니까 토지를 3등급으로 나눠서 그거에 따라서 곡물이나 포를 수치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정비가 되면 이게 쌀을 걷겠죠. 농사 지어서 수확량을 걷는 거. 수확량이 얼마 이런 식으로 걷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은 삼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비가 안 돼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두세 중심이다. 인두세는 사람 인에다 머리 둘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중요해? 노동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국시대는 아직 농업도 발전이 안 됐고 막 시비법도 발달하기 전이고 막 이런 제도도 정비되기 전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논에서, 그러니까 논이 아니고 이때는 그냥 땅이죠. 농경지 땅에서 농사를 지어. 별로 없어 농사.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수확량보다 내가 사람을 많이 데리고 있는 게 훨씬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세금을 걷는 거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납은 지역의 특산물을 걷는 거, 그 다음에 역이라는 건 15세 이상의 양인 남자를 노동력을 동원하는데 데려다 일시키거나 군대 보내거나. 자, 그런데 보통은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16세에서 60세 또는 59세의 남자를 성인으로 취급해요. 근데 여기는 15세야? 왜냐면 고구려 백제 시대는 워낙 전쟁을 많이 하고 성인 남자들이 많이 죽고 했기 때문에
연령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5세 이상의 남자를 동원했다. 무조건 어느 시대야? 삼국시대구나. 통일 전. 뭔 말인지 알겠죠? 통일 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일 전 삼국시대만 15세라는 거 요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토지 측량 단위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146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조세수치 기준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가운데 표 나오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떤 걸 기준으로 삼는지가 다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백제는 두락이니까 이것도 땅이에요. 땅의 면적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땅이 넓어 좁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확량이 얼마야, 몇 가만이야,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몰라. 이거 나중에 고려 조선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 조선 후기 실학자 나오고 그때 이제 이게 다시 언급이 되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다음에 농민 안정책, 우리 이건 알잖아요. 농업. 자, 이게 농업 기술이에요. 아까 말했죠. 별 볼 일이 없다. 농업 기술은 철제 농기구의 보급과 우경,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신라 시대는 통일신라도 마찬가지예요. 농업 기술이랄 게 별로 없어. 농업 기술 뭐 철제 농기구 쓰는 거. 그 다음에 소를 이용해서 땅을 깊이 갈아서 농사 짓는 거. 이 두 가지예요. 끝. 없어. 농업 기술이랄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구율정책은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알죠? 진대법, 고국천왕, 진대법, 춘대춘합. 요거 기억날 거예요. 자, 그래서 삼국의 제도들 한번 쭉 살펴봤는데 외울 게 없네? 네, 별게 없네. 없어요. 중요한 게 아까 요 두 가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삼국의 수치제도. 이제 삼국의 수치제도라는 건 고구려 백제 신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146페이지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수치제도 나와 있지만 아까 뭐라고 했죠? 정비되기 전이니까 외울 게 1도 없다. 여기서 나오긴 하지만 외울 게 없다. 보기는 합시다. 나왔으니까. 여기 보시면 인두세 중심, 이거 인두세 중심이라는 거 노동력 중심이라는 거고, 곡식, 오석, 배, 오필 외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호를 기준으로 3등급 구분 외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백제, 세, 여기서 조라는 개념과 세라는 개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냥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포목이나 곡식 징수 하지만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몇 살 이상이 이제 성인 남자? 15세. 통일신라로 넘어가면 16세. 15세가 나왔다. 삼국 통일 전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신라도 마찬가지. 별게 없다. 자, 이렇게 노동력을 증발하는데 농민을 동원해서 뭘 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비석이 있어요. 영천 청제비, 남산 신성비. 영천 청제비는 영천의 청제, 저수지예요. 저수지를 세울 때 성인 남자를 동원했다는 기록. 그 다음에 남산 신성비는 경주 남산에 신성, 어떤 성을 쌓았는데 그때 성인 남자들을 동원했대. 기록이 남아있어요. 중요한 게 1도 없어. 자, 그 다음에 상업, 수공업, 대매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게 없습니다. 자, 수공업은 관청을 설치해서 수공업자를 동원을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상업은 이거는 알고 있지. 우리 기억나잖아요. 이거는 시장을 처음으로 설치한 게 어느 왕? 5세기 소지마립간. 그 다음에 동시와 동시전을 설치한 게 어느 왕? 지증왕. 요것만 기억하면 돼. 요건 그래도 좀 중요하지. 지증왕. 자, 그 다음에 무역은 여기 지금 쭉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무역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나라와 무역했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국의 남북조 모두와 교류했다고 했고 북방민족과 교류했다고 했죠. 백제는 주로 중국 남조와 교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백제랑 가장 절친은 어디죠? 일본. 외와 무역했다. 자, 신라는 한강 정령 전에는 고구려한테 조금 빌리고 백제한테 좀 빌렸다고 했죠. 한강을 장악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 어느 왕이죠? 한강 장악이면 진흥왕이겠지? 진흥왕 이후에 당항성, 아까 우리 지도에서 당항성 지도 살펴봤잖아요. 한국. 그래서 당항성을 중심으로 직접 교역이 가능해졌다. 자, 그 다음에 뭐 수출품, 수입품 쭉 나와 있는데 다 외울 순 없으니까 그냥 쭉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도가 나올걸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148페이지 지도가 나와요. 똑같은 지도인데 막 여기 사실 이거 다 못 외워요. 나도 못 외워. 이거 어떻게 이 지도를 다 외워? 그래서 대강 뭘 주고받았네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경제정책에서 귀족의 경제 기반. 자, 귀족 같은 경우는 민전은 개인 토지란 뜻이에요. 내 땅, 원래 내 땅. 그 다음에 시급과 노급이 있어요. 자, 여기 노급을 보시면 노급 기억나죠? 조세 수치와 노동력 징발이 가능한 토지, 그리고 관료 귀족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게 시급이에요. 근데 시급은 받는 대상만 달라요. 왕족이나 공신에게 지급하는데 똑같이 조세 수치, 노동력 징발 똑같아요. 근데 누가 받는지만 다른 거죠. 시급은 왕족이나 공신, 노급은 진골 귀족 관리. 이렇게 다르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똑같죠. 조세 수치, 노동력 징발. 자, 그 다음에 농민을 막 수탈했대요. 고리대 이용해서 토지를 뺐든가 아니면은 수확물을 수탈하든가. 그래서 엄청 잘 살았다. 뭐 귀족은 당연히 잘 사는 거죠. 자, 그런데 농민은 말할 것도 없지 않아요? 가난해 때문에. 그래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있거나 공동경작, 관청의 소유지를 공동경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리는 걸 소작이라고 해요. 귀족의 토지를 빌리거나 하는 걸 소작인데 결국 이렇게 해도 먹고 살기는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농업기술은 자 보시면 철제농기구의 보급과 우경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휴경농법은 뭐냐면 토지가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매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1년 농사 짓고 1년 쉬고 1년 농사 짓고 2년 쉬고 이런 식으로 쉬어줘야 되는데 휴경농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농법이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때는 뭐가 없으니까 뭐 거름을 줄 수도 없고 지금처럼 뭐 비료를 줄 수도 없고 하니까 다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생활상 말할 필요 있나요? 가난하죠? 그래서 남한테 막 빚을 져. 부자한테 빚을 진다? 자, 빚을 졌다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빚을 졌는데 여러분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어. 그럼 난 어떻게 되죠? 노비. 그쵸. 노비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비가 되는데 이런 거를 빚을 져서 노비가 된 거잖아요. 부채가 빚인 거 알죠? 부채노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채노비가 나중에 통일 이후에도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부채노비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세금도 막 내야 되고 막 노동력에도 동원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도 나가야 되잖아요. 삼국이니까. 그러니까 막 농민은 너무 힘들었구나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어. 통일신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지금까지 슬렁슬렁 넘어왔죠. 중요한 게 1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중요해. 앞에보다는. 자, 수치제도가 정비가 돼요. 요 수치체제가, 세금 내는 제도가 거의 고려, 거의 조선으로 거의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세금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내는구나. 정비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자, 세금은 세 가지예요. 조세는 전세라고도 하고 토지에 대한 세금이죠. 자, 나 땅 있어. 그러면 수확량의 10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땅이 없어. 그럼 땅이 없으면 세금? 안 내도 돼요. 아싸. 그럼 나는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가 없어. 그럼 자동차세 안 내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땅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내도 돼. 그럼 아싸. 나 세금도 안 내고 좋다. 근데 이때는 자급자족이니까 내가 농사를 안 지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럼 나 땅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지. 자, 어쨌든 10분의 1이에요. 내 땅이 있어? 농사를 지어? 10분의 1을 나라의 세금으로 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이거 말고 공물 또는 공납. 이거는 촌락 단위 또는 가호 단위예요. 가호, 집가, 집호, 집집마다. 자, 집집마다 그 지역에 뭐를 내냐? 특산물을 세금으로 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지역 특산물 사과인데 사과 한 박스 내.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역은 나이가 바뀌었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16에서 60세. 이거 59세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60세가 넘어가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으로 하면 정년퇴직. 네, 그래서 여기서 면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59세라고 하기도 하는데 똑같아요. 59세나 60세나 똑같으니까 그냥 16에서 60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양인 남자, 평민 남자들은 군대 가거나 아니면 노동력을 동원하거나. 그러니까 너 와서 성싸 일해 이거랑 너 군대로 와 이거랑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지제도의 변화 이게 중요하다고 했지 아까. 자, 봅시다. 자, 보시면은 국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귀족을 약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떤 때 보면 귀족의 힘이 세고 어떤 때 보면 왕권이 세고. 자, 이거 다 배웠던 거니까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관료전을 지급했어요. 신문왕 때. 그러다가 노급을 폐지하죠. 자, 이거를 여러분 순서를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순서를 물어볼 때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관료전 지급이 먼저예요. 좀 빨라.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가 조금 뒤에. 2년 차이죠. 여러분은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관료전을 먼저 폐지했지? 그 다음 노급을 지급했지? 순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둘 다 신문왕이고 여러분 이거 기억나죠? 관료전은 혜택 조금인 토지. 이거는 주고 혜택이 많은 토지. 노급은 없앴어. 이거는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왕권 강화. 자, 그 다음에 백성한테 정전을 지급해. 자, 물론 이것도 소유권을 인정해 준 거라고 해서 진짜 땅을 준 건 아니지만 자, 하지만 이 정전을 지급하면서 농민 생활이 안정된 거잖아요. 농민 생활의 안정은 곧 뭐로 연결돼? 왕권 강화. 그런데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됐다. 그럼 이건 뭘 나타내는 거죠? 왕권 약화. 다른 말로 하면 귀족 강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약화됐구나. 자, 그래서 단순히 토지제도의 변화는 이게 토지를 주고 뭘 뺏고 이게 아니고 왕과 귀족의 관계를 나타내는구나. 알겠죠? 그래서 왕권 약화. 자, 그러면 이 토지제도의 변화를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사료가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어딨어? 152페이지 아래쪽. 똑같은 거예요. 자, 152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신문왕 7년에 문무 관료전을 지급했다. 신문왕 9년에 노급을 혁파했다. 성덕왕 21년에 정전을 백성에게 지급했다. 경덕왕 16년에 노급을 다시 나누어 주었다. 여기서 노급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 노급 부활인데 안 나오는 건 관료전을 폐지하고 노급을 줬다는 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요거 순서 물어볼 때도 있고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요거 빈칸. 요런 거 빈칸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에서 설명,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죠. 다음 사료에 들어갈 토지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또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하고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뭔지 알겠는데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소성왕 원년 3월에 청주 건호현으로 노급을 삼았다. 국학생이 노급을 삼았다. 자, 여기서 국학생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국학이라는 학교. 그럼 학교는 관청.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건 관청에도 토지를 나눠주는구나. 알겠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관청에도 토지를 주나 봐. 그걸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 순서대로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 그리고 빈칸으로 나오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료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료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중요한 게 이거라고 했죠. 경제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민정문서. 자, 민정문서는 발견부터 볼게요. 1933년 일본 동대사 쇼소인에서 발견됐어요. 자, 일본 나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오사카 여행을 만약에 간다. 그러면 보통 오사카, 고베, 나라 이런 지역을 묶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나라라는 도시가 오사카하고 바로 옆에 있지만 여기 가기가 조금 애매해요. 한참 가야 되고 그래서 가기는 좀 오사카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가기는 좀 어려운데 여기 뭐가 있냐면 동대사라는 절이 있고 혹시 그거 알아요? 사슴들 막 돌아다니면서 노는 그 절, 이게 동대사예요. 그 절이에요. 그리고 그 절에 요게 있어요. 정창원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933년에 발견됐는데 여러분 1933년이면 언제야? 일제시대지 뭐. 일제시대예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정창원이라고 하는 건물은 예전 고대의
다른 주변 나라에서 일본으로 뭐 선물 같은 걸 보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보관하는 창고여서 이 일본 내에서도 이 정창원, 쇼소인에 정확히 뭐가 어떤 유물이 얼마나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아직까지도 좀 그런 건물인가 봐요. 그래서 요거 연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연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문서가 하나 발견됐어요. 여러분 사진에 154페이지에 그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사진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돼요. 거기 막 한자로 써있는 박스 보여요? 그거 이게 발견됐어요. 이거 어떻게 발견됐냐면 신라에서 뭘 보냈나 봐요. 그리고 그 어떤 책이나 뭐 문서 같은 건데 그거를 이렇게 쌌던, 왜 우리 예전에는 책 표지 같은 거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런 거 별로 안 하지만 그런 포장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장이라고 좀 그렇게, 그러니까 겉표지 같은 이런 건데 이게 너무 낡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교체하는 과정이 있었대요. 한 저 시대에. 그런데 그 안에 글씨가 잔뜩 써있는, 신라시대 글씨가 써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찾은 거지. 자, 그래서 발견이 됐고, 그럼 이거 언제 만든 거냐? 통일신라, 효소왕인지 경덕왕인지 헌덕왕인지는 몰라. 8세기 후반쯤. 네, 8세기 이후.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시대인지 모르고 아무튼 통일신라 한 중후반? 이렇게. 그러니까 중대는 아니고 하대. 통일신라 한 효소왕과 경덕왕은 중대고 헌덕왕은 하대거든요. 그래서 8세기 한 전반 중반쯤이 아닐까 추측하고,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잘 모르는 거니까 넘어가고, 통일신라 시대 언제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의 기록이냐? 어느 지역의 기록이 발견된 거거든요. 어느 지역의 기록이냐면 서원경 부근의 4개의 촌락에 대한 기록이에요. 서원경은 지금의 청주. 청주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청주에 대한 기록이고, 자, 4개의 촌락에 대한 기록인데 사해점촌, 사라지촌, 이름을 알 수 없는 모촌, 모촌 2개. 그래서 총 4개의 촌락이고요. 이게 뭐냐면 한 10가구 정도 살고 있는 자연 촌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0가구 정도 살고 있는 자연 촌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자연 촌락 3, 4개를 묶어서 한 명의 촌주가 다스리는 행정촌이라는 걸 결성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조그만 요런 사해점촌, 사라지촌, 모촌 같은 조그만 마을들을 한 3, 4개를 묶어서 한 명의 촌주가 다스리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행정촌을 마련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행정촌 하나의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은, 다 이렇게 내려가 버렸네. 목적은 뭐냐면 조세수치와 부역 동원,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매기고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고, 자, 작성은 누가 했냐? 제일 중요한 건 촌주가. 시험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작성을 제일 많이 물어보고, 자, 작성은 누가 했어? 촌주가. 그리고 몇 년마다 했어? 3년마다. 자, 그러면 촌주가 3년마다 기록으로 남겼다 하더라도 매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촌주는 요 4개의 촌락을 매년 조사해야 되죠. 기록으로 남겨야 되죠. 그거를 또 3년마다 작성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민정문서예요. 자, 작성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누가? 촌주가. 몇 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근데 촌주는 누군데? 지방관이야? 지방관이라는 건 나라에서 파견한 관리예요. 아니고 토착민이에요. 그 지역 사람. 토착민이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런 민정문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내용을 봅시다. 자, 민정문서의 내용 쭉 한번 그냥 쭉 체크를 했습니다. 봅시다. 자, 가호는 집집. 집은 어떻게 구성돼? 인정, 사람. 다소, 많고 적음. 자, 너네 집에 식구 많아, 적어. 이걸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9등급으로 나눴어요. 상상호부터 하하호까지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면 154페이지 그 핑크 네모에 뭐라고 써있냐? 호를 한번 보세요. 호. 위에 1, 2, 3, 4는 마을 이름이에요. 1마을, 2마을, 3마을, 4마을 이렇게 이제 여기다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중하호, 하상호, 하중호, 하하호. 자, 이렇게 호를 중하, 하상 이렇게 나눴다는 건 9등급으로 나눴는데 9등급은 어떻게 나뉘냐면 상중하, 중상중하, 하상중하 나누면 9등급이에요. 그래서 9등급으로 나눠서 식구들이 많고 적은지를 가지고 9등급으로 나눴구나.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뭐라고 써있냐? 호죠, 호. 상상호. 호를 연이라고도 해요, 연. 집을 왜 연이라고 해? 그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왜 연이라고 하지? 아마도 이렇게 할 거라고 왜 추측만 하는데 이게 연기 연자거든요. 연기 연자.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떼면 그 연기가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굴뚝으로 나가죠. 그래서 아마도 굴뚝을 가지고 있는 그 집 하나하나의 단위를 연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집을 연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민정문서 보시면 공연, 계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뭐 공연이라는 건 뭐 기록된 연, 계연이라는 건 계산된 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연이라고도 부르더라 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인구는 성별, 남녀로 나누고 연령, 나이대로 나누어서 6등급. 여기 보시면 소자, 추자, 조자, 정자, 제공, 노공이라고 써있죠. 이게 이제 여자를 붙이면 소여자, 추여자, 제여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1살부터 9살까지는 소, 10살부터 12살까지는 뭐 추 나와 있는데 외울 필요 없고 6등급. 우리는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가호 9등급, 인구 6등급. 이렇게 나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 토지라고 하는 건 이렇게 5개의 종류로 나눠져요. 그래서 토지는 연수유답 또는 연수유전답이라고 해도 되고 연수유답이라고 해도 되고 관모답, 관모전답, 내시령답 뭐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이름을 앞을 전을 또 넣어도 되는데, 자, 연수유답, 관모답, 내시령답, 촌주의답, 마전 5개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연수유답, 연수유전답. 이게 이제 가장 많고, 자, 이거는 아마도 농민의 경작지일 거라고 하는데 이게 민전일 수도 있고, 민전은 개인 소유의 토지예요. 그 다음에 성덕왕 때 나눠준 정전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진 않아. 하지만 아마도 정전일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모답은 관청에 지급한 토지, 내시령답은 관료에 지급한 토지, 그 다음에 촌주의답은 촌주한테 주는 토지죠. 촌주는 지금 일해야 되니까 월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마전은 마는 삼배예요. 삼배를 키우는 마을 공동 경작지 이런 거를 마전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누구한테 토지를 나눠주는지, 특히 시험에 이거 많이 나거든요. 관모답이랑 내시령답이 좀 헷갈리나 봐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 2가지 좀 안 헷갈리게 체크해 주시고, 어떤 게 관청이지? 관모답이 관청, 내시령답이 관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축, 소나 말이나 뭐 유실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게 바로 민정문서. 그래서 민정문서에는 특히 요 가호나 인구나 토지 많이 물어보겠죠. 왜냐면 기준이 있고 등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민정문서까지. 이걸 다 끝내고 싶지만 시간이 오버되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 154페이지 네, 여기까지 하고 요 옆에 민정문서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상업, 수공업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와서 네,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통일신라 시대까지 어떤 정치사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요 주에 끝낼 공부는 좀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이 없어? 힘들죠? 8시간 수업하니까. 죽을 것 같아? 죽지 않아. 죽지 않으니까 걱정. 8시간 말한 나도 괜찮잖아. 죽지 않아.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잘 정리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